여러분, 정말 별것도 아닌 땅 한 조각 때문에 3대째 원수로 지내는 가문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키의 단편소설 방해꾼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독한 징후의 끝에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소설 정말 짧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아이러니는 그 어떤 장편보다도 강력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강렬하죠? 보통 사냥이면 동물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적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숲은 지금 뭔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차가운 긴장감이 확 느껴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울리히가 쫓는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적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숲속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진짜 적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지독한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모든 건 진짜 정말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는데 그 결과는 전혀 사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증오의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사냥할 동물도 별로 없는 가파른 삼림의 좁은 지대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주인공인 울리휘조차 스스로 이 땅을 어리석은 숲 한 조각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작가 사키는 바로 이 쓸모없는 땅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자존심, 대물림된 원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조리한지를요. 이 싸움의 한가운데 바로 울리히와 게오르크가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싶어 안달난 적들이죠. 근데 사실 이 둘 가만히 보면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아요. 한 명은 땅 주인, 다른 한 명은 그 불화를 물려받은 밀렵꾼. 상황은 다르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바로 불타는 증오와 살해.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사키는 이 무의미한 갈등을 어떻게 비판할까요? 그가 꺼내든 무기가 바로 풍자입니다. 유머나 아이러니 같은 걸 사용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의 싸움을 통해서 사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우리 인간 본성의 더 큰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남자가 드디어 숲속에서 마주치고 서로에게 총을 겨눈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끼어들기 때문이죠. 드디어 서로를 마주했는데 차마 먼저 총을 쏘지는 못해요. 그 아주 잠깐의 망설임,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자연이 이 둘을 덮쳐버립니다. 폭풍이 비명을 지르더니 거대한 너도밤나무가 쾅 하고 쓰러져서 순식간에 두 사냥꾼을 옴짝달싹 못하는 희생자로 만들어버리죠. 아니, 근데요, 이 와중에도 증오는 멈추질 않아요. 거대한 나무 밑에 깔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게오르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울리리를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조롱을 퍼붓습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방금 게오르크가 한 말처럼 이렇게 뼈가 있는 조롱을 우리가 빈정댐, 즉 사케즘이라고 부르죠. 경멸을 가득 담은 아이러니랄까요? 두 사람은 나무 밑에 깔려서도 우리 부하가 먼저 와서 널 죽일 거다. 아니다, 우리 부하가 먼저다. 이러면서 끔찍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이어온 증오라는 단단한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전환점이죠.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끈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와인 한 병이었습니다. 울리히가 고통받는 게오르크를 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연민의 고동이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적에게 와인을 권하는 이 아주 작고 인간적인 행동 하나가 수십 년간 이어진 증오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리히가 이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증오를 뒤집는 진심이 담긴 평화의 제안이죠. 와, 이 대사 한마디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죽음 바로 앞에서야 이 둘은 자신들의 싸움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다행히 게오르크도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도 가고 서로의 집에서 파티도 여는 그런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말하죠. 이제 이 불화가 끝났으니까 더는 외부의 방해꾼은 없을 거라고요. 자, 이제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죠? 평생의 원수가 친구가 됐잖아요. 그들 말대로 더 이상 방해꾼은 없을 테니까요. 모든 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달려갑니다. 화해한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저 형체들은 과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구조를 요청하며 소리치던 울리휘의 눈에 멀리서 다가오는 형체들이 보입니다. 9? 아니면 10명쯤. 자기 부하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숫자죠. 드디어 살았구나 하는 희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마치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 같았죠. 그런데 그 형체들을 제대로 확인한 울리히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환호성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는 끔찍한 공포로 이성을 잃은 사람의 바보 같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순간 분위기가 희망에서 순식간에 공포로 급반전되어 도대체 뭘 본 걸까요? 게오르크가 묻습니다. 자네 부하들인가? 울리히가 대답하죠. 아니, 그럼 누구지? 늑대들. 이 한 단어에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나고 이야기는 가장 끔찍하고도 아이러니한 결말을 향해 돌진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상황적 아이러니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의 원수가 드디어 화해하고 친구가 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것도 인간들의 싸움 따위엔 전혀 관심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에 의해서요. 그들이 간절히 바란 건 구조였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건 포식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둡지만 정말 기발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그리고 이 소설의 제목인 방해꾼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해꾼이 누구였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게오르크의 밀렵꾼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숲의 평화를 깨트린 울리히와 게오르크 자신들이 방해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방해꾼은 바로 늑대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사소한 다툼이든 위대한 화해든 그런 것 따위엔 전혀 무관심한 거대하고 냉정한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인간의 갈등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너무나 사소하고 부질없다는 것. 둘째, 화해라는 고귀한 행동조차도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진정한 방해꾼은 내 눈앞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 무심한 세계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냉정한 진실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키가 던지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100년도 더 전에 쓰인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질문 같아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어리석은 숲 한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